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정부가 심야 택시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심야 호출료를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타다나 우버 같은 플랫폼 운송수단도 확대하기로 했죠. 서울시도 기본요금 인상을 예고했는데요. 밤늦은 시간 귀갓길 택시 잡기가 쉬워질지 아니면 고객들의 부담만 늘고 불편은 계속될지 금요 경제토론에서 정부 조직 개편 문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의 고정 패널 오셨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현아 전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택시요금 인상 문제 지금 국회 국정감사 나흘째인데 오늘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에서도 지금 택시요금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과연 택시요금 개편, 호출료 인상 문제 바람직한 거냐 따지고 있는데 박원석 의원님, 네. 지금 이 심야 택시난이 심각해서 결국 심야 호출료를 올리겠다. 지금 어떤 내용으로 지금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겁니까? 이게? 일단 국토교통부 대책이 좀 다각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요금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야 할증 요금은 올해 12월부터 그리고 이제 기본 요금은 이제 내년 2월부터 인상하기로 이미 기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고.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심야 택시난 해결에 좀 부족하다 싶었는지 심야에 이제 콜을 부를 때 예. 그 콜비라 그러죠. 그 네. 호출비를 현재는 2,000원, 3,0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4,000원, 5,000원 정도로 한 3,000원 가량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요. 예. 또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이른바 플랫폼 택시라 그래서 네. 타다나 우버 이게 이제 타다 금지법을 통해서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그거를 다시 도입하는 것을 물론 이건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대책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했고 예. 그밖에 이제 다른 연계교통 수단도 더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심야 버스도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버스 배차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증차를 해가지고 그 배차 간격도 좀 좁히고 예. 그리고 이른바 이제 택시를 호출하는 것처럼 버스도 정해진 노선 없이 특히 이제 교통사각지대 같은 경우에 호출을 하면 네. 지금은 아마 이제 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런 지방이나 이런 데서 일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호출 버스 제도도 도입하겠다 이런 등등의 대책을 네.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박원석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선 참 복잡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택시 요금이 이제 좀 단순한 것에서 심야 호출료, 심야 할증료, 기본 요금 시간별로 다 다르니까 이제 택시 좀 타려면 내가 지금 몇 시니까 지금 택시를 부르면 이게 얼마쯤 되겠다 싶은데 이대로 다 되면 요금이 얼마나 이제 오르게 될까? 이대로 다 되면 어느 정도나 지금 오르게 됩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일단 기본료 한 4,800원 예. 시작을 하고요. 예. 또 콜비 부르고 나면 제가 봤을 때 최소 10,000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워낙 물가가 올라서 예. 과연 뭐 소비자들한테 부담은 되지만 다른 물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올려도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요즘 뭐 칼국수 한 예. 그릇이 뭐 8, 9천 원 한다고 하니까요.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택시 기사분들의 가장 큰 고충은 이게 이제 택배 물류를 하는 것보다 택시 네. 운전을 하는 게 사실은 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는 거죠. 예. 이렇게 택시가 근본적으로 줄어들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인구 이동이 적었던 것도 있지만 그 사이 물류 수요가 늘어나면서 택시 운전을 하셨던 분들이 다 물류 쪽으로 예. 택배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택시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사가 없어졌다라는 네.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국토부가 그래서 이제 저녁에 우리가 버스 끊기고 택시 못 잡으면 어떡하냐라고 네. 해서 이제 심야 택시난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이것은 조금 더 한꺼풀 벗겨보면 우리가 택시 공급을 계속 할 수 있겠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에는 이제 아마 시청자분들 다른 나라 도시에 가서도 한번 택시를 타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네. 근데 우리나라보다 택시 기본 요금도 비싸고 또 그 거리당 요금 자체가 비쌉니다. 예. 근데 한국에서는 택시 그러면 대중교통 수단 중에 하나 이렇게 인식될 만큼 물론 버스나 이런 것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만 예. 그래도 그런 인식이 강한데요. 우리가 이제 물가 뭐 여러 가지 산업 정책에 따라서 굉장히 택시 요금을 억눌러 왔던 그런 도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결국 택시 요금을 현실화하게 되면 저는 뭐 택시 공급이 조금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과거처럼 택시를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택시 기사, 특히 심야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줄었기 때문이잖아요. 특히 네, 그렇죠. 법인 택시 같은 기사분들도 많이 떠났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좀 돌아오게 해야만 우리가 말하는 택시난 뭐 택시 기사난이네요. 기사난, 인력난. 근데 그렇죠. 그게 될 수 있을 건지. 이게 좀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렇게 이제 요금을 올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기사분들의 소득이 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더라도 1인당 많이 올라봐야 20만 원 미만일 겁니다. 그렇게 요금이 오른다고 이 대책을 하더라도 포함해도 그게 과연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느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서울 시내 법인 택시의 예. 가동률이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게 나머지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심야 시간대에는 더더욱 이게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서울 시내 택시 기사분들의 80%가 60대 이상이거든요. 네. 야간에 일하는데 굉장히 체력적인 부담도 느끼고 피곤해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야간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에서 일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되지만 예. 그래봐야 이거 가지고 과연 지금 이 인력난을 단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겠는가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어떤 지적이 있고요. 예. 지금 개인 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부재를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3부제를 통해서 이틀 일하면 하루는 쉬게. 그래서 개인 택시 업계의 오래된 수건이었어요. 그 부재를 해소해 달라는 게. 네. 그래서 이제 부재는 해소하기로 했는데 네. 제가 개인 택시 기사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역 공급난이 생길 수도 있다. 이게 부재가 해제되면 본인이 운전하고 싶을 때 운전을 할 텐데 가급적 인센티브가 있는 야간에 운전을 하고 낮에는 쉴라 그러는 동기가 생길 수 있어서 이게 이제 그 공급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더라고요. 부재를 해제해도 택시 기사들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네. 그분들이 이제 좀 밤에 조금 몰리면서 낮에 오히려 택시 잡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이제 낮에는 다른 대중교통 수단이 있기 때문에 심야에 택시가 없는 거, 심야에는 대중교통이 운행을 안 하니까 조금 다른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번 대책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대책을 패키지로 내놨긴 합니다만 이게 과연 근본적 대책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이제 타다라든지 또 우버라든지 플랫폼 택시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게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에 의해서 이 타다 금지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실제 이거를 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여금을 매출의 5%씩 내야 되는데 기여금을 좀 완화해주고 그리고 허가 조건을 정부가 좀 완화해준다 하더라도 과거의 기억을 돌이켜봤을 때 과연 이제 타다와 같은 그런 어떤 이 플랫폼 택시가 다시 등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도 지금 국내에 운행하는 플랫폼형 택시가 420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공급을 늘리려면 획기적으로 늘려야 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되는데 업계의 반대라는 또 현실적 장벽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정부가 공언하는 것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질지도 좀 의문이고요. 그러네요. 앞서 이제 김연아 의원님이 택시요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택시요금이 너무 쌉니다. 이게 이제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인식이 이게 오랫동안 형성돼 있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요금을 올리기도 좀 부담스럽고 또 서민들한테 이게 크게 부담이 될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근데 OECD 국가들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기본 요금도 높고 이게 거리당 운행 요금이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OECD 요금 택시 요금 평균의 기본 요금을 기준으로 38%밖에 안 된대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뭐 그 경제력이나 또 가처분 소득이나 다른 물가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 유독 택시 요금이 낮은데 낮은 편이다. 최근에 LPG 값이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한 35% 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이건 업계도 부담을 느끼고 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부담을 느끼고 여러 가지로 지금 택시 산업 자체가 난제에 직면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택시 요금이 낮다. 택시 요금을 지금 국토교통부 또 지자체, 지금 서울에 서울시 두 군데 사실 서울시가 정하는 거죠. 이게 택시 요금 자체는. 기본 요금 그렇죠. 기본 요금이나 이제 심야 할증료는 정하는 건데 좀 낮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도 좀 인식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게 과연 좋은가? 그걸 생각해 본다면 아까 우리 박원성님 말씀대로 우버나 타다 같은 거를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하는데 정말 혁신적인지 아니냐 논란이 있습니다만 좀 일찍 허용했더라면 그 지금 뭐 부담을 좀 완화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매출액 5% 기여금을 내는 거 이런 걸 좀 일찍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근데 이제 아마 타다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택시가 이렇게 공급량이 줄지 않았었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모든 정책이 그런데 뭔가 구조 변화를 할 수 있을 때 하지 못하고 또 이게 좀
요금을 잡아놓는 것이 정치인들한테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정책입니다. 그리고 이게 표를 구하기도 되게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요금을 티내지 않고 슬슬 올릴 수 있을 때는 실기를 하고 지금처럼 물가가 전부 다 올라서 공공요금을 올리지 말아야 될 때인데 예. 지금 불가피하게 심야에 택시를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오죽하면 정부가 요금을 올리는 정책을 선택을 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계신데 이 심야 택시에 대해서 콜비와 기본 요금을 좀 올리고 네. 또 일부 처우 개선을 해주는 것 갖고는 정말 엄말의 오줌 누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교통 그 모빌리티의 위계 질서 네. 또 좀 선택에 대한 폭을 다양하거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으로 조금 저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이참에 그러면 플랫폼 모빌리티가 좀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 택시는 아주 소수의 고급 이동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스스로의 서비스와 또 어떤 다른 그 차별화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말씀하신 대로 타다나 우버 이런 것들이 조금 확대하겠다고 기여금 내는 걸 조금 줄여주겠다고 하면 조금 더 할 사업자가 나올까요? 사업자들이? 뭐 생기긴 할 겁니다. 지금도 네.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이 네. 소규모지만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지난 경험들 때문에 네. 이게 또 투자를 해서 플랫폼을 갖추고 사업 준비를 했는데 택시 업계의 현실적인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정부가 이걸 원점으로 정책을 되돌린다든지 예. 이게 이제 여객운송 그 사업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국회에서 법개정 논의에 막상 들어가게 되면 또 이게 이제 택시 업계를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또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제 그런 현상이 도드라지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 이번에 국토부가 실제 이거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한다면 좀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직면한 심야 택시 대란에 대응하는 대책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이제 혁신이거든요. 특히 이제 모빌리티 혁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이제 타다 그 금지법을 만들 당시에 택시 기사분이 분신도 하고 또 택시 업계가 워낙 거세게 반발하고 예. 선거 앞두고 있고 이래서 좀 급조된 그런 예. 법안으로 이걸 만들었는데 당장 이런 문제에 직면하니까 이 규제의 이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재검토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기여금 완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허가 요건도 제가 보기엔 정부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그 심사를 하는데 그것도 좀 완화해서 다양한 형태의 혁신 모빌리티가 좀 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좀 일관성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이시고 우선 당장 시행되는 게 이제 심야 호출료를 최대 5,000원까지 올리는 게 가장 먼저 시행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심야 할증료가 올라가고 또 내년 초에 기본 요금이 올라가고 순차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데 이 심야 호출료가 우선 5,000원까지 올라가면 올라간 분을 택시 기사들의 온전한 수입으로 이렇게 해줘야 될 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일단 지금 정부 한다는 국토부가 겁니까?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최대 5,000원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시간과 뭐 거리 이런 거에 따라서 좀 차별화될 수 있어서 실제로 두 가지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도대체 내가 바뀐 제도 때문에 할증료를 얼마나 내야 되는지 초기엔 지금 예측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공급자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최대 5,000원을 올려준다고 했지만 정말 이게 실질적인 택시 운전사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질지 지금 워낙 이제 LPG 가격도 오르고 하다 예. 보니까 그래서 이게 다들 그냥 미봉책에 그칠 거다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어서 네. 국토교통부도 지금 구체적인 집행 시기 안에 대해서는 사실 요번에 그냥 이렇게 가이드라인 정도만 내놨지 사실 이걸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가 어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지 예. 뭐 또 공급자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만큼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추산은 없고 지금 예. 그냥 연말까지 심야 택시 3,000대 증가 목표다 이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3,000대 목표를 갖고 좀 유동적으로 제도를 적용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 하여튼 지금 국토부에 많은 고심이 있다는 것만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은 이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니까 꼭 그런 불만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다. 나한테 오는 건 별로 안 늘어난다. 사업주, 아까 말씀 공급자, 사업주는 조금 득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별로 늘지 않을 텐데 하는 불만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실. 그렇죠. 정부가 이제 신경 써야 될 대목이죠, 그게.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뭐 요금도 올리고 심야 호출료도 올리고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사업자한테만 돌아가고 실제 택시를 운행하는 분들에게 네, 돌아가지 않는다면 지금의 공급난이 해소가 안 될 겁니다. 지금 월급제도 지금 어떻게 평가되고 지금 있습니까? 현재 서울시가 2020년부터 전액관리제라 그래서 예. 과거에 있던 산업금제를 없애고 일단 그날 수입을 전부 회사로 집어넣고 월급으로 받는 식으로 제도를 개선을 했는데 지금 전체 서울시 택시의 한 60% 넘게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법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사가 다 불만입니다. 그 월급제 예, 전액관리제에 전액관리제 월급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노동자들 같은 경우 택시 기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산업금지 할 때는 이게 산업금만 채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기 수입이니까 자기가 일한 만큼 받아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이걸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 문제 제기들이 있고요. 예. 또 회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 안 하는 기사들이 있더라.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뭐 시간 어쨌든 하고 기준금만 맞추면은 월급이 같이 월급 나가니까 나가야 되니까. 이런 불만이 있어서 뭔가 이게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요. 노사가 다 불만이어서 이번에 아마 오세훈 시장은 과거 인센티브 제도로 돌아가자 이런 제안을 전액관리제를 좀 바꿔보자. 그렇죠. 재검토해보자. 과거에 했던 그 산업금지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로 돌아가자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인 택시가 지금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서 있는 이 리스제를 도입해서 그 법인 택시 리스제를 한번 운영해 보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데 예. 그에 대해서는 또 일부에서 뭐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만 워낙 지금의 이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양측의 불만이 다 높기 때문에 이것도 좀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네요. 전액관리제, 그러니까 월급제, 산업금제가 아닌 월급제를 바꿔보는 문제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보겠다는데 쉽지 않고 지금 법인 택시 리스제라는 것은 밤 시간에 한정해서 쉬고 있는, 서 있는 택시를 좀 리스 형태로 운영해보자 그런 거잖아요. 취지는 괜찮습니까? 이거는 활용. 저는 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파타임으로 일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대 흐름에 맞는 것 같아요. 한동안은 그 플랫폼 노동자들이 예. 기본적인 권익을 누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좀 이렇게 차별 없이 예. 전부 다 반대하고 노동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종신 고용이라는 것 자체도 없어지고 네. 그다음에 또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일을 한꺼번에 하시는 네.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투잡, 쓰리잡 뭐 이렇게 예. 하시는 분들도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일하는 방식, 채용 방식, 뭐 수익을 나누는 방식에 있어서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왔던 모든 이런 분야에 있어서 예. 새로운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학금에서 전액관리제 예. 결국은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어디로 가더라도 예. 경기가 좋고 나쁜 부분에 따라서 또 불만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제도를 바꾸는 데는 또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조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쉬운 해결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노사와 함께 어쨌든 이걸 좀 구체화하고 일종의 뭐 협약까지는 아니더라도 합의를 만들어서 네. 결국엔 정책을 확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뭐 정부가 발표만 해놓고 시간이 계속 가는데 구체화시키지 못하거나 한쪽의 강한 불만으로 인해서 네. 좌초되거나 이러면 또 이제 그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가 택시 업계나 또 택시 노조 이런 쪽과 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야당에 제시를 했죠. 국정감사에서도 과연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바람직한지 내용은 적절한지 상당한 이제 경론이 예상이 되는데요. 정부안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보훈처를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산하에 새로 만든다는 겁니다. 김연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왜 이 시점에 정부 조직 개편안 정부가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죠? 늦었죠. 원래 오히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게 그때는 사실 야당도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인정해줘서 이제 정부 일부 조직 예. 당초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했던 정부 부처의 조직 개편을 이제 서로 허용을 하면서 개편을 하는데요. 예. 이제 윤석열 정부는 뭐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낮은 지지율도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경기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고 또 국회에서의 구성 자체가 예. 워낙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예. 보니까 예. 이걸 좀 미뤄왔던 측면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겠다라는 예. 걸로 해서 최소한의 조정을 갖고 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선 공약이도 있던 여가부 폐지가 지금 여가부, 도마 위에 그렇죠. 올라가 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여가부는 지금의 형태로서는 저는 역할을 더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 할 수 없다. 네, 아, 왜냐하면 이제 여가부를 뭐 없애야겠다고는 했지만 여가부를 아직 없애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신당동 그 스토킹 사건도 예, 그렇고요. 또 어제 오늘인가요? 남편분이 자기 전처를 쫓아가서 결국은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20대 국회에 강서구의 전처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도 이 비슷한 내용이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분리 조치도 하고 예. 또 부인이 보호 조치도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남편이 쫓아와서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네. 근데 여가부가 존치하고 하는데도 이런 일이 똑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매년 여가부 국정감사를 하면 네. 이번에 여성가족부 장관도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요. 여가부의 지금 형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책임을 지지 않고요. 네. 매번 반복되는 말로 끝나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가부 폐지가 나오게 된 우리가 근본적인 그 배경을 봐야 되는데 예. 여가부의 지금과 같이 범부처에서 기능을 분산시켜 놓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나 또 사실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너무나 이슈들이 많아요. 여성가족부에서 다루는 게. 예, 스토킹도 일부 다뤄야 되고 성폭력도 다뤄야 되고 아동 문제도 다뤄야 되고 청소년 문제도 다뤄야 되고 가족 문제도 다뤄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는 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변화는 필요한데 이제 처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 여성가족부라는 게 처음 이제 예. 부처 이름으로 들어왔죠. 저는 그때 굉장히 그게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 수명을 다했고 다음에 이제 버전업해서 2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이제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 이런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이게 지금 이제 어린 아이들 문제 이런 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단순히 여성 이런 것보다는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라고 지금 신설하는데요. 예. 저는 이게 하나의 부처로 와야 되지 않을까. 훨씬 더 지위를 격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와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네. 본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네. 그거를 별도로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좋겠다. 저는 오히려 뭐 여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범죄 이런 것들은 법무부나 경찰 이런 쪽에 가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여기에서 그냥 다 지금 무늬만 끌어안고 있었던 것들을 예. 이제는 제자리로 갖다 주는 거에는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본연의 업무는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우리가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고령화. 부분들을 예. 보건복지부에서 일부 다루고 있고 네. 대통령 산하인가요? 국무총리 산하에 그 고령화 저출산 위원회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있죠. 네. 네. 근데 이것도 그냥 위원회일 뿐이에요. 좀 개편한다고 정부가 네, 이제 해야 근데 된다는 얘기가 하여튼 있었는데. 이 역할이 저는 지금보다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출산율이 말도 못하게 그렇죠. 떨어졌고요. 또 지금 최근에 그 노인분들 돌아가시는 비율도 많이 늘어나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보다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가 정말 현실 앞에 닥쳤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시 격상한다고 하면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겠다. 그리고 당초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는 거에도 실천을 할 수 있고 것이고. 예. 제 아이디어가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출생 고령화를 아예 인구가족 양성평등 본부가 아니라 별도의 부로 네. 해서 제대로 일을 하게 하고 또 실질적인 양성평등이라든지 젠더 갈등 이런 것도 또 해결할 수 있게 하는 방안. 우리 김연아 의원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우리 박원순 의원님은 그럼 정부가 내놓은 뭐 여가부가 이제 여가부 폐지가 뭐 제일 갈등일 테니까 네. 방법 또는 뭐 가능성. 저는 결국 정부 조직 개편안은 지금 현재 국회 상황으로 보면 야당이 합의를 해줘야 되고 여야가 합의를 봐야 되는 거죠. 정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정부가 이례적으로 어쨌든 법안에 대해서 사전에 그 설명을 야당을 찾아가서 했던 것 같고 야당의 협력을 구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여성가족부를 뭐 명칭을 바꾸든가 기능을 좀 조정하더라도 이거를 폐지하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저 야당 동의를 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뭐 성범죄, 성폭력이 다 계속 늘어가고 있고 또 갈수록 이게 강력범죄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나마 지금 미진하지만 그에 대한 어쨌든 컨트롤 타워로서 여성가족부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 차관급 하나의 본부로 기능을 축소하겠다라는 거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또 대선 때 이게 워낙에 그 상징화됐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젠더 갈등 전략을 동원하는 그런 하나의 캠페인으로 여가부 폐지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예. 그에 대해서 더더욱 이게 쟁점이 커졌고 네. 또 반대하는 여론도 굉장히 조직이 돼 있는 상황이어서 이 보훈처를 격상하는 거나 또 지금 뭐 재외동포 재단이었죠 기존에는 예. 재외동포 재단 기능을 통합해서 재외동포 청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야당이 별로 반대할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교환하는 식으로 다만 이제 야당에서도 여성가족부라는 명칭은 고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예. 거기서 뭔가 협치의 공간이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좀 전망해 보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법안도 법안이지만 또 새 예산안 심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이 국정감사가 막 그 정쟁판이 되고 여야가 싸우는 상황에서 새 예산안이 매끄럽게 통과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정부 조직 개편안 논의를 계기로 지금 국회 이 상황을 조금 협치 국면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고요. 예. 저는 다소 좀 아쉬운 게 지금 이민청 같은 경우에 좀 미뤘는데요.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죠. 네, 미뤘습니다. 네. 장기 과제로 미뤘는데 오히려 지금 국내에 이런 이주 인구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리고 향후에 우리 노동시장을 전망해 봤을 때 이게 이제 국내 노동 인구만으로 우리 노동시장을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워낙 고령화되고 있고 저출생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능을 좀 더 체계화하고 좀 더 좀 이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거는 미룰 과제가 아니고 빨리 당겼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게 좀 미뤄졌어요. 그 점이 조금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다소 아쉽습니다. 네, 이민청 신설을 좀 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표시했는데 사실 여성가족부 문제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권력 남용에 의한 성비위 문제에 대해서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 시각 이런 걸 탈피해서 좀 역할을 오히려 못 해왔다. 오히려 역할을 좀 제대로 하게 하고 여성 보호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겠다. 이름만 없어지지만 강화하겠다. 그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그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들어가고 또 일부는 이제 고용노동부로 좀 기능이 옮겨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 여성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은 여성가족부에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뭐 경찰에 관련된 소임, 그러니까 경찰의 권한인 것들도 예.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일로 가져오는 게 법적으로도 굉장히 어렵고 또 그 전문 인력을 여성가족부에서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 이거는 국회에서 여성가족위를 한번 상임위 감사를 해보시거나 업무 보고를 보고 받아 보시면 네. 이게 얼마나 허울뿐인 여성가족부인지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기능들은 더 거기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일선 행정기관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전문 인력과 감시를 하면 되고요. 이제 저는 뭐 이민청도 결국은 인구 정책과 관련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로운 부서에서 별도의 청으로 만들기 전에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 지금 인구 문제도 교육부 안에도 좀 있고요. 보건복지부 좀 안에도 있고요. 이게 이제 제가 20대 해보면 이 특별 보좌관 정도 자리 하나 만드는 걸로 해서 정말 자리가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뭔가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이런 것들은 한번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부서를 만들어서 한번 다뤄볼 문제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상당히 그 찬반 논란이 많을 텐데 저는 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해서 보건복지부 안에 본부로 간다고 할 때 보건복지부 자체도 복지부와 보건을 좀 나눠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거와 연계해서 보면 이렇게 손타치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도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건복지하고 여성가족부 사이에 이제 업무 분할을 하면서 원래 가족 업무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있었는데 가족 업무가 없으니까 여가부가 너무 할 일이 없다. 이게 정부 부처로서 기능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생겨서 가족 업무를 띄워다가 여성가족부에 붙인 거거든요. 말씀하셨듯이 성범죄나 성폭력에 대한 이제 법 집행은 경찰, 검찰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제 그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그리고 정부 내에 일종의 이제 그 이 성인지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이제 그런 어떤 기능을 여가부가 담당해 왔는데 그동안의 여성가족부의 퍼포먼스가 훌륭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차제에 그것도 좀 짚어야 될 대목이기도 하고 정부가 내놓은 그 지금 보건복지사 하나의 본부가 아니고 그런 기능을 통합하더라도 아까 김연아 의원님 말씀하셨던 그 아이디어처럼 그걸 별도의 부처로 네. 오히려 강화하고 격상시킨다면 제가 보기에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명칭을 다소 양보하더라도. 네, 잘 알겠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 심야 택시난 해소 문제 관련 금요 경제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그리고 김연아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